지금까지 세 글자가 다 잘 됐기 때문에 또 세 글자 복이네요. 본인 스스로도 징크스를 인정한 건 물론 분홍신 이후에 소격동, 23, 밤편지, 팔레트, 블루밍 이렇게 아이유 씨의 히트곡에는 유독 세 글자 제목의 곡이 많았습니다. 자,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고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흔적을 따라 사건을 파헤칠수록 오히려 의문만 늘어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특종,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입니다. 범인의 정체는커녕 범행 수법조차 파악되지 않는 사건. 상식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사건까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검은 안개에 쌓인 엑스파일을 열어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0위 공개합니다. 독이 된 뭐뭐뭐의 비극. 1982년 9월 29일 약 3일 남짓한 사이에 시카고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모두 이제 시카고에 산다는 거죠. 그 연쇄살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연쇄살인이어도 보통 그럼 피해자들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FBI의 조사 결과 밝혀진 피해자들의 공통점. 바로 사망한 사람들 모두 유명 제약회사의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겁니다. 어? 자, 진통제를 조사한 결과 진통제에서 치사량의 약 10,000배에 해당하는 청산가리 검출. 뭐야? 즉, 피해자들은 모두 독극물이 된 진통제를 먹고 사망한 겁니다. 사인이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FBI는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피해자들 구매한 진통제 공급 경로를 역추적. 하지만 진통제를 만든 제조 공장, 포장 용기 업체, 상점까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만 피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 미국에서는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 아마 진열대에 그냥 있었을 텐데 그러겠네. 그 진열대에 있는 아무 용기에다가나 그냥 그러니까 원한 범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노린 그냥 묻지마 범죄다. 그렇죠. 아무나 걸려라. 얼마 후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가 살인을 막고 싶다면은 100만 달러를 보내. 약을 제조한 제이사 앞으로 한 통의 협박 편지가 도착. 지문 감식 결과 편지를 보낸 사람은 30대 남성 제임스 루이스였습니다. 제약회사를 협박하려고 그렇게 했구만. 그 이제 사건 실마리 다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확실한 건데. 자, 그런데 용의자 루이스는 협박 편지를 보낸 건 맞지만 자신이 독극물 테러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난 사건 당시 아내와 뉴욕에 있었다고요. 그에겐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요. 지금까지도 독극물 진통제 테러 사건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9위를 공개합니다. 누가 그레고리를 죽였나? 때는 1984년 10월 16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보주에서 집 앞에서 놀고 있던 4살 아이 그레고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아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레고리는 집에서 약 7km 떨어진 볼로뉴 강에서 손발이 밧줄로 포박된 상태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납치 살인 사건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레고리의 부모인 빌맹 부부는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를 죽인 범인은 까마귀가 분명합니다. 일명 까마귀란 닉네임으로 위장한 누군가가 그레고리가 사라지기 3년 전인 1981년부터 전화를 걸어 빌맹 가족을 협박해왔던 겁니다. 곧 관짝에 들어갈 거야.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 모두 알게 될 거야. 깜짝 선물 주지. 야, 이게 어느 정도 예고된 살인인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하루에 그렇게 많이 전화 왔는데 왜 신고를 안 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누군가의 못된 장난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1983년부터는 더 이상 까마귀로부터 협박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가 사망한 직후 자취를 감췄던 까마귀로부터 1년 반 만에 다시 걸려온 전화. 나는 소년을 납치해서 목졸라 죽였고 볼로뉴강에 던져버렸지. 그러면 이건 범행을 자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범인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동안 끊은 게 약간 방심하게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 까마귀 빨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까마귀로 의심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그레고리가 사망하고 다음 날인 10월 17일 빌맨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부디 슬픔으로 괴로워 죽길 바란다. 당신들은 돈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 이게 내 복수다. 경찰은 필체 대조를 통해 이 범인이 보낸 필체와 80% 일치하는 인물, 바로 빌맹의 친척인 베르나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가족이 무섭네. 친척이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존재했고요. 더 이상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베르나르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사건 당시 아이를 묶은 것으로 추정되는 밧줄과 똑같은 형태의 밧줄이 그레고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그레고리의 엄마인 크리스틴이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붙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엄마 까먹었다고? 까마귀가 엄마예요? 하지만 엄마 크리스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체국에 갔다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수상한 용의자가 나옵니다. 뭐야 또 있어? 사건 당일 범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그레고리의 삼촌 미셸이었는데요. 그레고리가 사망해 슬프지 않냐고 묻자 그 둘은 나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요. 미셸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빌맨 가족을 평소 시기 질투해왔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뭔가 의심스럽긴 한데 미셸은 까마귀입니까 그럼? 그러나 미셸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끝내 까마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테리 19, 8위를 공개합니다. 그 많던 코끼리는 누가 죽였을까? 2019년 5월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부근을 살피던 동물보호단체 구조대는 아주 기괴하고도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코끼리 350여 마리가 모두 땅에 머리를 파묻은 채 집단 폐사한 겁니다. 야, 코끼리가? 350마리나 집단 폐사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다 어떻게 저렇게 죽었지? 아니 이건 너무 기괴한 거 아니에요? 기괴하죠. 발견 당시 코끼리들의 사체는 외상이 없었고요. 어금니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즉 밀렵꾼들의 소행은 아니었던 얘기죠. 대체 왜 코끼리들이 집단 폐사한 건지 의문이 가득한 가운데 동물 전문가들이 코끼리들이 숨진 웅덩이 인근에서 기괴한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그 웅덩이를 주위로 코끼리들이 원을 그리며 걷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요. 코끼리가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을 보아 코끼리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또 코끼리 사체들 대부분이 한 웅덩이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그 웅덩이의 물이 마른 이후부터 더 이상 코끼리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저기 물에 어떤 미생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코끼리 뇌로 올라가서 신경계를 파괴해가지고 어허, 그래서 코끼리가 갑자기 머리가 뜨겁다고 느껴서 땅에 파묻고 죽었다? 박테리아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츠와나 당국은 코끼리 사체 샘플을 확보, 즉각 조사를 시작해봤습니다. 그 결과 코끼리 집단 폐사의 원인은 웅덩이 물에서 나온 신경, 독성, 시아노박테리아 중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 웅덩이의 물을 코끼리만 마셨을까요? 그리고 코끼리의 사체를 먹은 하이에나 등 다른 동물들은 왜 멀쩡했던 걸까요? 혹시 코끼리만 공격하는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7위 공개합니다. 국제적 스캔들이 된 별장 살인 사건. 1996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아일랜드의 시골 마을 코크에 위치한 별장에서 유명 영화 제작자의 아내가 바위로 온몸을 구타당한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유, 피해자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화 제작자 다니엘 토스캉 디 플랑티에의 아내인 소피 토스캉 디 플랑티에. 발견 당시 그녀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격렬히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 금품 노린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아일랜드와 프랑스 경찰은 사망한 소피의 애정 문제에 주목. 유부녀였던 그녀에게 내연남이 있었으며 남편 역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내연남과 남편을 조사했죠. 그런데 우린 이미 3년 전 끝난 사이라고요. 그리고 사건 당시 프랑스에 경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그는 즉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인데 아내의 어떤 외도에 본인이 이제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서 복수를 한 게 아닐까요? 소피와 남편 다니엘이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은 화해 후 사이가 좋았으며 사건 직전에도 전화로 애정을 과시하는 등 조사 결과 남편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질 무렵 드디어 소피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는데요. 누굽니까? 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사는 프리랜서 기자 이안 베일리. 아니 기자가 왜? 그 유명인들의 뭐 가십 등 뭐 이런 거 취재하는 기자면 파파라치인가? 네, 괴롭혔을 수 있죠.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 베일리의 지인들에 따르면 소피가 사망한 이후 그의 손에서 무언가에 긁힌 상처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타당해 숨졌다면서요, 피해자가. 그러면은 이제 때릴 때 이제 저항하던 피해자한테 긁힌 상처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항을 하니까. 하지만 그는 이건 트리를 자르다 생긴 거고 이건 칠면조 요리하다가 생긴 상처라고요. 라고 주장. 그런데 그가 바위로 죽였다고 하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2019년 베일리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지만요. 아일랜드 측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소피 살인 사건은 국제적 논쟁으로 비화되며 20년 넘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6위를 공개합니다. 오카야마 지하 호수 행방 불명 사건.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 일본의 오카야마 현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자는 탐구 동아리 회원들로요. 그들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나구라 유우키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니 동굴 탐험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단체로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나요? 길을 잃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몰려다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멀리 다니다가 괜히 여기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혼자 길을 잃어가지고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이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 오후 2시쯤 동굴 속에 있던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나구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아 근데 아까 오후 6시 15분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에 실종이 됐으면은 실종되고 신고하기까지가 한 4시간을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찜찜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동굴 입구와 사건이 발생한 지하 호수는 편도로 한 1시간 반 거리. 동아리 회원들이 오후 2시에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4시쯤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지만요. 그렇지. 이 2시간이 넘는 긴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백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은요. 아니 거기 길이 워낙 험해서 헤매느라고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경찰은 실종된 나구라를 찾기 위해 6일 동안 밤낮 없이 수색했지만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호수는 물이 매우 탁해 잠수나 수영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곳인데요. 그리고 지하 호수로 향하는 구멍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와이어와 로프를 이용해야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구라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은 와이어와 로프를 철거하고 모두 함께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봐요. 장비를 다 걷어 나오면 나구라가 이제 호수에서 나왔다 쳐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못 나오지. 네. 못 나오는 거예요. 미심쩍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은 경찰과 기자를 피해 다니다 동아리에서 돌연 탈퇴했고요. 심지어 누군가 나구라의 SNS에 로그인해 나구라의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어머야. 저봐 뭔가 있네. 단체로 뭐야. 지금 범죄를 저질렀구만 보니까. 무슨 내용이 SNS에 있길래 해킹까지 하고 조작을 하고 뭐 지우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조작되거나 삭제된 글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허. 뭘 감추고 싶었을까? 그렇지. 뭘 조작했을까? 나구라는 어쩌다 지하 호수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니, 함께 동굴 탐사를 떠난 게 맞긴 한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5일 공개합니다. 다잉 메시지는 범인을 알고 있다. 1979년 5월 23일 일본 교토 나가오카 교시 직장 동료 사이인 아카시 에이코와 미즈노 케이코는 함께 고사리를 캐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었고요. 사인은 각각 질식사와 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질식사? 아니, 목격자나 뭐 범인의 흔적이나 증거품 이런 거 없어요? 이거야말로 원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긴 했지만 지문이 지워져 있는 상태.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다잉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자, 사망한 아카시의 옷에서 발견된 영수 중에 연필로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써놨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상착의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 데다 더 이상한 점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필 심은 발견됐지만 연필은 발견되지 않는 등 다잉 메시지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아니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지. 저렇게 뭐죠? 썼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독범 소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시신에서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또다시 발견됐는데요. 두 피해자들에게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과 채모가 발견된 겁니다. 아니 책하고 채모 나왔으면은 DNA.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DNA DNA 죠, 검사면? DNA. 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DNA를 알아낼 수 없었고요. 다만 혈액형 A형 혹은 O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 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있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말을 걸어왔었어요. 자, 사건 발생 1년 전 범인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남성을 본 목격자가 등장.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그 남성이 누구인지 범인이 맞는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고요. 지금까지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으로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4위 공개합니다. 토필드 정화조 변사체 사건. 1977년 4월 13일 캐나다 알버타주 토필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노부부. 청소 도중 우연히 정화조 속을 들여다본 아내의 눈에 띈 것은 노란 시트로 감싸져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시신들 중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발염장치로 불태워진 흔적을 발견. 심지어 주요 부위까지 잔인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총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고통을 줬다는 거는 역시 또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게. 그렇습니다. 이후에 경찰들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집중. 하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인지 1976년에서 77년 사이에 사망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당시 시신의 치아에서 치과 치료의 흔적을 발견. 경찰은 그의 치과 기록을 바탕으로 알버타주 내 약 800개의 치과에 수사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만 그의 치과 기록과 일치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화조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원 미상의 남성을 지칭하는 샘, 일명 정화조의 샘으로 불리게 됐고요. 그 무엇도 밝혀내지 못한 채 한 무연고 묘지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신원이라도 좀 밝혀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화조의 샘이 발견된 지 2년 뒤. 제가 샘의 얼굴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복원된 샘의 얼굴은 기존에 추정했던 백인 남성이 아닌 아프리카 원주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그럼 수사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과연 그는 어떤 이유로 잔혹한 모습으로 정화조에 유기됐던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3위를 공개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가 죽었다. 2002년 10월 27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날 카라스코사 카를로스는 처제 부부의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본 뒤 오후 6시 50분경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류층들의 클럽하우스 카르멜 컨트리 클럽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여러분, 카를로스가 집으로 간 시간 언제라고요? 오후 6시 50분? 정확합니다. 6시 50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광경. 그의 아내 마리아가 2층 화장실 욕조에서 피를 흘린 채 고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되게 출입이 통제된 무슨 고급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강도가 들어가기 힘든 곳일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는 끝내 사망. 다음 날은 10월 28일 남편 카를로스와 마리아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나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떻게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이후 몰리나 피코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너무 장례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은 느낌? 그죠?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서서히 드러난 의혹들. 자, 첫 번째 의문점, 사망 진단서. 마리아의 가족들이 끄는 사망 진단서에 그녀의 사망 요인은 비외상성 심장마비. 게다가 사고 발생 장소마저 카르멜 컨트리 클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표기돼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망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돼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의문점, 부검 결과 12월 2일 마리아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머리에서 5발의 총알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문점, 증거 은폐. 그렇지. 가족들이 사건 현장에서 작은 납조각을 발견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해당 납조각을 변기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정화조 수색 작업 끝에 납조각을 발견. 마리아의 두개골에 반사되어 나온 6번째 총알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알이 나왔어요? 저거를 왜 변기에 버려? 이후 남편 카를로스와 가족들은 살인 및 증거 은폐죄로 기소됐고요. 봐. 2007년 6월 7일 남편 카를로스에게는 가중 증거 은폐죄로 5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인정되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럼 대체 왜 저 증거를 다 숨기려 했냐는 겁니다. 2016년 카를로스가 증거 은폐죄에 대해 항소하면서 마리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당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는데 골절된 갈비뼈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1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에 이미 사망했다는 부검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축구 경기 봤던 시간보다 20분 전이네. 그러면 남편에게는 시간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각 남편 카를로스는 서재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1990년대) 미국 최고의 아역 스타인 6살 존 베넷 패트 리샤 램지. 램지는 뛰어난 미모와 끼로 수많은 어린이 미인 대회상을 석권, 미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19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고요하게 방에서 잠들었던 딸 램지가 다음 날 새벽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부엌쪽 계단에서 발견된 의문의 편지.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 8천 달러를 준비해. 램지를 납치했다는 협박 편지로 다급해진 엄마 패 씨는 은밀히 경찰에 신고, 경찰과 함께 납치범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추가 협박 전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수사를 위해 램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을 경악하게 한 것. 바로 이 집의 지하 와인 창고에서 램지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뭐야? 우리 애기 벌써 죽었네. 뭐야? 와, 이미 그렇게 해놓고 이미 죽인 거죠.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 파렴치한 놈이다. 그렇게 수사에 혼란을 겪던 중 경찰이 지목한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사망한 램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 딸을 죽여요? 왜? 가족들이 왜? 가족들에겐 보석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왜 그 동기가 없잖아요. 경찰은 범인이 요구한 금액에 주목했습니다. 11만 8천 달러. 아, 저도 저 숫자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금액은 놀랍게도 램지의 아빠 존이 연초에 받은 보너스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협박 편지는 그 집에 있던 종이와 연필로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램지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사설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진범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왜 11만 8천 달러지? 보너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누군가. 보너스를 얼마 받은지 알고 있는 그죠? 어쨌든 일면식이 충분히 있는. 면식범. 네. 범인을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 경찰은 램지 집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하지만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7년 만인 2003년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며 램지의 속옷에서 타인의 DNA를 발견. 용의자 160여 명과 일일이 대조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불일치. 가족들은 의심받던 램지의 가족들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완전히 제3의 인물.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네요. 램지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2006년 갑자기 자신이 램지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체포된 존 마크 카였는데요. 난 램지를 사랑했다고요. 그는 의도치 않게 램지를 살해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램지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는 불일치. 왜 그랬던가? 결국 과대망상 환자의 허위 자백으로 결론났습니다. 아니, 피해자도 있고 용의자도 뭐 한둘도 아니었고 근데 범인은 결국 없고. 1981년 일본 전역을 들끓게 했던 끔찍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범행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인 것 같아요. 때는 1981년 6월 27일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여성 A씨는 집으로 귀가를 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바로 함께 동아리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먼저 귀가했던 동생 B씨가 부엌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동생 B씨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에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없고 크게 다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측했고요. 그렇게 수사 범위를 좁혀가던 중 한 사람을 유력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바로 옆집 남자 쿠스카케였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발견한 채모를 분석한 결과 쿠스카케의 채모와 일치했던 건데요. 뭐야? 게다가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피해 혈액형이 B형이었는데 쿠스카케 역시 B형이었습니다. 근데 침입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피해자가 평소 알던 사람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냥 문 열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항의 흔적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경찰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1982년 1월 쿠스카케를 살인 혐의로 체포, 그를 추궁한 결과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나 싶었는데 사건은 뜻밖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경찰이 저한테 약물을 먹이고 신문했어요. 쿠스카케가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최면성 약물을 투여하고 신문을 진행했던 겁니다. 야, 그러면 저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될 텐데. 또 억지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얘기네, 경찰이. 네. 그렇습니다. 일 편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저 자백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증거가 없죠. 쿠스카케 변호사는 그의 자백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1989년 3월 1심에서 쿠스카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뭐야? 이에 쿠스카케는 즉각 항소,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추가로 약 15.6cm 길이의 타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건데요. 하지만 사건 당시 쿠스카키의 가장 긴 머리카락의 길이는 약 7cm. 게다가 채모를 감정한 결과 채모 주인은 O형으로 밝혀집니다. 일단 이건 무조건 범인이 아닌 건데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얘기네요. 그 쿠스카케가 아니면 누가 범인이라는 거죠? 누구지? 결국 법원은 1995년 6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쿠스카키에게 무죄를 선고. 그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임시근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의 기사에 대한 총평 전해주시죠. 사건 현장의 보존과 감식을 소홀히 한 점들로 인해 미제 사건이 된 경우들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미제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많은 미제 사건들의 해결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기사는요? 1위는 범인 없는 살인의 밤입니다. 뒤늦게 증거물에서 범인의 DNA가 확보되면서 가족과 용의자 160명의 혐의를 풀어주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하고요. 최근 첨단 과학기술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포함해 DNA가 확보된 모든 미제 사건들이 곧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1위 기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임시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으면은 뭐 시험에서 훅 미끄러진다. 아유, 그렇죠. 스포츠 경기 나만 봤다 하면 내가 응원하는 팀은 무조건 패배? 한 번쯤은 들어봤던 흔하디 흔한 징크스들입니다. 속설처럼 보이지만 마냥 무시하기는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준비한 이번 특종은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입니다. 뭐 미신이다, 속설이다 그렇게 생각들도 많이 하지만 이게 비슷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 징크스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가끔은 소름 돋게 무섭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징크스 이제 사이언스를 증명하는 주인공들의 다양하고 정말 기묘한 징크스를 모아봤습니다. 숨겨진 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안겨준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세 글자. 또 아이유 씨를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시켜준 히트곡 좋은 날. 잘 됐는데 이거? 아하. 그리고 음악방송에서 10번이나 1위를 차지한 메가 히트곡 너랑 나까지. 너랑 나 세 글자. 다 세 글자네. 다 세 글자. 아이유 씨의 히트곡들은 전부 세 글자. 그리고 그녀의 트레이드마크 역시 폭풍 3단 고음이죠. 아이유 씨와 숫자 3은 빼려야 뗄 수 없는 흥행 징크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3과 연관이 있군요. 팔레트. 우와. 자, 이거에 대해서요. 아이유 씨는 2013년 정규 3집 타이틀곡 또 세 글자죠. 분홍신으로 컴백할 당시에 세 글자 그게 저희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징크스예요. 지금까지 세 글자가 다 잘 됐기 때문에 또 세 글자 곡이네요. 본인 스스로도 징크스를 인정한 건 물론 분홍신 이후에 소격동, 23, 밤편지, 팔레트, 블루밍 이렇게 아이유 씨의 히트곡에는 유독 세 글자 제목의 곡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숫자 3과 아이유는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진짜. 자, 그리고요.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 가요계 대표 걸크러쉬 이효리 씨에게도 딱 하나 두려운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다크 섹시를 선보였던 2006년 2집 타이틀곡 개차. 그리고 2010년 파격적인 스타일로 센세이션을 안겨준 4집 치티치티 뱅뱅. 발표 당시 큰 화제를 모으며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곡이 실린 2집, 4집 앨범으로 활동할 때 이효리 씨는 표절 논란에 휩싸입니다. 그 일이 있었지.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합니다. 잘 안 되고 되고가 아니고 논란이 있었다.
근데 지금 뭐 부캐 린다 지금 너무 잘 됐잖아요. 천호 그 캐릭터 너무 매력 있고. 명실상부 한국 가요계 이제 레전드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영원한 아이콘이죠. 네. 숫자에 웃고 울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두 톱 가수들. 징크스 따위는 아그작아그작 씹어먹으며 앞으로도 멋진 앨범으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13일을 공개합니다. (2010년) 밴쿠버 세계 스포츠 대회. 과연 우리나라 최초 피겨 종목 금메달이 탄생할지 김연아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라이벌전이 있었잖아요. 아사다마 선수와 이 구도가 부각이 되면서 더 부담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또 주목받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김연아 선수의 경기 의상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번 의상이 프로그램과도 너무 잘 어울리고 징크스도 있고 해서 결정했어요. 김연아 선수 인터뷰에 일부 사람들은 어차피 금메달은 연하지만 현명한 선택이라며 금메달을 확신했습니다. 의상 때문에 금메달을 확신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그렇죠. 징크스가 있었나 봐요. 의상 관련.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의 의상에 집중한 이유는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역대 피겨 금메달 리스트들인데요. 세 선수 모두 블루 계열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피겨계에서는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파란색 의상을 입은 선수가 금메달을 딴다. 일명 블루 징크스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징크스를 아는 분은 저 의상을 입고 나오는 순간 뭐 금메달을 확신하셨겠네요.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 여자 싱글 블루 징크스의 시작. 1998년 나가노 대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미 선수권에서 우승한 미국의 음반 여왕 미셸 콴이 피겨 금메달을 차지할 것이라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의 주인공은 미국의 타라 라핀스키. 그녀는 만 15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동계 스포츠 대회 금메달리스트라는 기록까지 세웠는데요. 그리고 이때 리핀스키는 파란색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 미셸 콴은 미국 홈그라운드 대회 이번 우승은 미셸 콴이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다시 한번 절치부심하고 출전했지만 금메달은 애초에 메달 후보도 아니었던 사라 휴즈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경기 당시 연블루 계열의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금메달 후보가 아니었는데 금메달을 딴 거네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 완전히 약간 법칙이 생길만 하네요. 줄줄이 그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요번 걸 들으면 이거는 좀 무서울 거예요. 자, 다음 대회인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도 일본의 아라카와 시즈카가 파란색 의상을 입고 금메달을 획득. 어머.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4년 뒤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는 김연아 선수가 파란색 의상을 입고 세계 최고 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죠. 어머. 이처럼 4회 연속 파란색 의상을 입은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가 되면서 블루징크스가 금메달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블루징크스는 거의 과학인데요.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살얼음 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안한 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인드니까 의상 선택도 무조건 블루로 갈 것 같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에는 이거 하면 탈락, 금메달을 막는 징크스도 있습니다.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서 리핀스키에게 금메달을 내주고 은메달에 만족해했던 미셸 콴.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에서는 블루 징크스를 의식했는지 사실 파란색 의상을 입고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금메달을 놓쳤던 미셸 콴. 완전 파랑이죠. 사실 저때 미셸 칸은 그냥 무조건 딴다 그랬거든. 절대 강자였어. 자, 뭐 이변은 없을 거다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지? 멋있는데? 실수 없었잖아 지금. 네. 왜 놓친 거예요? 뭘 잘했지? 이게 하나 알고 둘을 모르시는 겁니다. 미셸 콴이 멋진 연기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놓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금기된 곡,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썼기 때문이에요. 이건 또 왜 금기된 곡이에요? 잘 라프마니노프 좋아해. 나 처음 들어봐.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 종목에는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사용하면 올림픽 챔피언이 될 수 없다. 일명 라흐마니노프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러시아의 천재 작곡자이자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손꼽히는 라흐마니노프.
저 곡은 정말 명곡인데 이게 금지곡이었어요. 너무나도 피겨와도 잘 맞는 고급스러운 곡인데.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라흐마니노프의 불후의 명곡이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계에서는 유독 불운의 명곡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음반의 여왕 미셸 콴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뿐 아니라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서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선곡.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 모두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떼어놓은 당상이라던 대회인데. 네. 야, 이 정도면 대박 징크스인데. 파란색 입었잖아요.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곡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미셸 칸 때문에 요 징크스가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존재했는데 미셸 콴이 이걸 놓쳤던 겁니다. 1992년 알베르빌 대회. 당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전 세계가 주목하며 일본 최초 피겨 금메달 노리던 이토 미도리. 라흐마니노프의 손일에 맞춰 연기를 펼치던 그녀는 트리플 악셀에 실패,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결국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죠. 야, 엉덩방아를 찍었는데도 은메달이면 진짜 잘했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짜 실수만 잘했나 아니었다면 라흐마니노프의 곡에 뭐가 있나? 이것뿐이었으면 그냥 웃어 넘기려고 그랬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일본의 아사다 마오 역시 2010년 밴쿠버 대회, 2014년 소치 대회에서 두 번 모두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선곡했지만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금메달 획득엔 실패한 바 있습니다. 궁금해요. 라흐마니노프 곡이 이렇게 금메달을 놓치게 하는 이유 뭐 있습니까? 광민정 피겨 해설위원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클래식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밝은 곡도 아니고 뭐 재밌는 곡도 아니고 이게 되게 곡이 너무 좋은데 말을 안 하고 저희는 몸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곡이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던데요. 네. 저게 좀 더 과학적인 설명이네요. 그죠? 해본 선수가 저렇게 말하니까 또 되게 신뢰가 가네요. 2019년 총 제작비 90억 원 투입, 개봉 전부터 입소문을 타며 기대를 받았던 영화 악질 경찰에서 이선균 씨는 조피로 역을 맡아 열연을 했지만 역시 흥행 참패, 관객 수 26만 명에 그쳤습니다. 야, 그러면 다음에 이선균 씨 캐스팅한 작가분께서는 머리가 아프시겠는데요? 나 같으면 바로 바꾸죠. 그럼.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7위 공개합니다. 2011년 12월 산림청 강릉 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요.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만큼 이 징크스를 깨기 위해 산림항공본부와 강원도가 긴밀히 공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연히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징크스를 정치인이 언급할 정도예요? 당시 최문순 도지사가 당부했던 징크스는 바로 강원도의 대형 산불 징크스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긴 좀 불길한 이 징크스의 시작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얼마 뒤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에서 대형 산불 발생. 당시 이 화재로 3,762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의 산림이 검은 잿더미로 변했고요. 140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8년 6월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3월 30일 강릉시 사천면에서 대형 산불 발생. 이어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00년 4월에는요. 강원도 고성, 강릉, 삼척 등 5개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 강원 영동 지역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아이고, 다 이게 선거가 열리는 짝수의 산불이 계속 났네요. 이게 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이후에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강원도에서는 선거가 열리는 짝수해 어김없이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하고 산불이 잦은 지역이라고 해도 유독 이렇게 선거 있는 짝수에 계속 대형 산불이 난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봄은 매년 오잖아요. 근데 강원도 주민분들은 좀 저런 얘기를 막상 들으면 가슴 철렁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뭐 내가 내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불안하겠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징크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지 장치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조심해서 나쁠 네. 거 없습니다.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클래식 음악계엔 약 200년 전부터 전해져 오는 숫자와 관련된 불가사의한 징크스가 있는데요. 넘버 9, 9번 교향곡 징크스입니다. 12음 기법을 정립한 오스트리아 작곡가 아르놀트 쉔베르크는 9번 교향곡 징크스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9번째 교향곡을 작곡했다는 것은 곧 죽음과 무척이나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왜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작곡가들이 9곡의 교향곡을 끝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9번 교향곡 징크스. 이 징크스는 불후의 명곡들을 남긴 베토벤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는 청력을 잃고 난 후 혼신의 힘으로 작곡한 9번 교향곡 합창을 발표한 뒤 1827년에 10번 교향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요. 그리고 베토벤 이후 9번 교향곡 징크스를 맞이한 작곡가는 가곡의 왕 슈베르트입니다. 그는 9번 교향곡 그레이트를 작곡한 뒤 1828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0번 교향곡 이런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 마저 들어보시죠. 네. 체코 음악의 아버지 드보로자크는 5번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작곡하고 1904년에 사망했는데요. 5번에서 깨졌네요, 그러면. 자, 이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런데 몰래 또 했나? 사실 신세계로부터는 그가 사망을 당시만 해도 5번 교향곡이었습니다만 드보로작의 사망 이후 신세계로부터보다 앞서 작곡한 4곡의 미발표 교향곡이 발견됐습니다. 즉 이건 5번 교향곡이 아닌 9번 교향곡으로 정정이 되며 9번 교향곡 징크스가 또 한 번 맞아 떨어지고 만 겁니다. 9번째는 만들지 말아야 돼.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겠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구스타프 말러는 악명 높은 9번 교향곡 징크스를 온몸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는 징크스를 피하기 위해서 9번 숫자 대신 대지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징크스를 피했다고 생각한 탓인지 다음 교향곡의 제목을 9번 교향곡이라고 붙이고 만 겁니다. 붙이지 마. 10번이라고 그랬어야지. 결국 말러는 이 곡을 작곡한 뒤 1911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름까지 바꿀 정도면 굉장히 의식을 했다는 얘긴데. 그거 성공했잖아요. 잘 피했잖아. 근데 죽음을 피하지 못했네. 방심해서 다음 곡에 굴을 붙인 게 문제가 됐던 거죠. 클래식 음악계에 드리웠던 9번 교향곡 징크스. 하지만 더 많은 작곡가들은 보란 듯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 징크스의 주인공은요. 들으면 이런 대배우도 징크스가 있다고 이렇게 의아하실 겁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만 괴물, 변호인, 택시 운전사, 기생충까지 총 4편. 와우. 이분이 출연한 영화의 총 관객 수는요. 무려 1억 1,300만 명 이상. 나 이분 얼굴이 자, 감이 오시죠? 국민 배우이자 충무로 흥행 보증 속도 송강호 씨입니다. 송강호 씨에게 무슨 징크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볼까? 브래드 피트도 송강호 씨 팬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네. 뭐가 실패해야 징크스가 생기지? 이분 실패한 것도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게 망한 작품 많이 없는데. 2000년 이병헌 씨와 호흡을 맞춘 공동경비구역 JSA를 시작으로 2013년 영화 변호인에서는 연기돌 임시완 씨를, 2017년에는 택시 운전자에서 충무로 유망주 류준열 씨를 천만 배우로 이끌었고요. 도무지 사극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납득이 조정석 씨와 영화 관상을 통해 미친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와도 찰떡 케미를 보여줄 것 같은 송강호 씨지만요. 그가 여전히 깨지 못한 흥행 징크스가 있었으니 2007년 개봉한 영화 미리야. 대배우 송강호 씨 옆에 대배우 전도연. 이 두 연기신의 만남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누적 관객 수는 약 170만 명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성, 연기력 모두 인정을 받았는데 흥행 부분에서는 당초의 기대를 못 미쳤나 봐요. 자, 송강호 씨는요. 여자 배우와 투탑 주연을 맡은 영화는 유독 흥행이 약하다라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자, 2011년 송강호 씨는요,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스타덤에 오르며 충무로 기대주로 떠오른 신세경 씨와 영화 푸른 소금으로 호흡을 맞추었는데요. 맞아. 그러나 약 77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데 그쳤고요. 또 1년 뒤 2012년에는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며 기대를 모은 배우 이나영 씨와 함께한 영화 하울링이 개봉. 하지만 이 영화 역시 관객 수 약 161만 명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진짜 다 여자 투톱이었네. 야, 투톱이면 안 되나? 자, 그런데 송강호 씨에게는요, 본인에게는 다소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분 좋은 징크스가 또 있습니다. 송강호 씨가 출연하는 영화가 칸 영화제 노미네이트 될 때마다 수상을 한다는 건데요. 2007년 밀양으로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2009년 박쥐로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상을 수상, 또 2019년에는 영화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을 또 이렇게 다 서포트를 하는 식으로. 서포트를 했네. 깐에서. 그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또 어떤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낼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4위 공개합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활약했던 일본의 전설적인 국민 가수 사카모토 큐. 그의 대표곡인 스키야키는 아시아인 최초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 브라질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리메이크하기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원조 월드스타였는데요. 일본의 톱스타인 사카모토 큐에게는 평생 꼭 지켰던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절대 B 항공사의 비행기는 타지 않는 것. 그는 해외든 일본 지방이든 불문하고 비행기를 탈 때면 무조건 A 항공사만을 고집했습니다. 아, 근데 비행기 관련된 징크스는 좀 무섭다. 왜 그렇지? 7, 80년대 B 항공사에서 두 건의 대형 추락 사고와 불시착 사고, 또 활주로 이탈 사고 등 비행 중 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사카모토 큐는 B 항공사를 이용했다가 혹시 사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공연이나 행사를 갈 때면 언제나 A 항공사만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네다에서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 예약 좀 해줘. 아, 근데 어쩌죠? A사 비행기는 모두 매진이네요. 아이, 나 B사 비행기 안 타는 거 알잖아. 그래도 그 시간에 가시려면 B사 비행기밖에 없어요.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일생 처음으로 어머, B 항공사의 표를 예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 살 떨렸겠다. 아, 어떡해. 완전 간 떨렸겠다. 그렇게 1985년 8월 12일 어쩔 수 없이 징크스를 무시하고 그는 난생 처음 B 항공사 비행기에 오르게 됐고요. 사카모토 큐를 포함해 509명의 승객과 15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B 항공의 1, 2, 3편이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륙한 지 불과 12분 만에 뭔데? 비행기에서 갑작스런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머머. 이 참사로 탑승 인원 524명 가운데 520명이 사망하며 당시 단일 항공기 운항 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고요. 사카모토 큐 역시 시신이 불에 타 훼손돼 남은 치아와 그의 펜던트로 겨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건 공포영화다. 어떻게 이게 맞을 수가 있지? 너무 무섭다. 그 떨어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진짜 무섭네요, 이 정도면. 딱 한 번의 다른 선택이 가져온 결말. 결국 피하지 못하고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아, 너무 이상하다 이거.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오스카상의 반전.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으로 올해 제93회를 맞는 아카데미 시상식. 일생일대 한 번도 받기 어려운 명예로운 오스카상이지만요. 그러나 상 받기가 쬐끔 꺼려지는 이유. 바로 오스카상을 받은 배우에게 불운한 일이 생긴다라는 징크스 때문입니다. 맞아. 먼저 2000년 영화 소녀는 울지 않는다로 제7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힐러리 스웽크. Thank you very much. 수상 후 슬럼프에 빠졌던 그녀는 남편 체대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 2005년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통해 두 번째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데요.
Chad, you're my everything. Thank you for your support. It means the world. 달콤한 수상 소감으로 자신의 곁을 지켜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한 그녀. 그런데 1년 뒤인 2006년 스웸크는 돌연 이혼을 발표. 1년 만에?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 타이타닉으로 익숙한 배우 케이트 윈슬렛 역시 Kate Winslet. 2009년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여우주연상을 품에 안았는데요. 그러나 수상 1년 뒤 할리우드 모범 커플로 손꼽혔던 영화감독 샘 맨데스와 갑작스레 파경을 발표하며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리즈 위더스푼, 샌드라 블록, 줄리아 로버츠, 기네스 펠트로, 샤를리즈 테론까지 이들은 영광스러운 오스카상을 품에 안은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요. 트로피 때문은 아니겠지만 좀 기분 이상하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말입니다. 불운을 몰고 오는 오스카상 징크스는 이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화 위대한 지그펠드와 대지로 여우주연상을 연속으로 수상한 당대 최고의 배우 루이제 라이너. 그러나 이후 출연한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 실패. 결국 배우 경력까지 단절되며 오스카상 징크스의 피해자가 됐고요. 또 2002년 영화 몬스터볼로 흑인 최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차지한 할베리. 그러나 수상의 영예도 잠시 이후 고티카, 캐두먼 등이 폭망하면서 연기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했는데요. 2017년 흥행작 킹스맨2에 출연했지만 그녀는 주연에서 조연이 된 뒤였죠. 아, 그러네. 조연이었네, 거기서. 동점 찍었는데 어쩜. 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시상식 관련 그 이슈가 있잖아요. 모 방송국의 연예 대상을 받으면 내리막길을 걷는다. 저 MBC였어요. 네. 아니 그래서 K사의 대상은 안 받으시는 겁니까? 줘야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달라 그러면 줍니까? 징크스 있는데 이거 주문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받죠. 모든 상이 네. 엄청난 영광이잖아. 아, 사실. 그럼. 감사히 받죠. 그럼 무조건 받아야지. 그 이제 계속 구술해야죠. 구술해야죠. 제발 좀. 자, 이제 쫀득쫀득해지네요. 네. 두 분 그러면 남았는데. 또 대결 구도가. 자, 그럼 이제 오 기자가 좀 치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동점 갑니다.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해외 뮤지션들이 27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27세 클럽 징크스. 맞아. 무려 20여 명의 뮤지션들이 이 징크스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재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난 27세 클럽에 들게 될 거야. 너무 무서워. 이 징크스 때문에 평소에도 유독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이고. 결국 안타깝게도 2011년 27세의 나이로 사망. 아니 근데 두려워했었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시 팬들 사이에서 27세 클럽 징크스의 악몽이 재현됐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두려움에 떨게 한 27세 클럽 징크스는요. 지금으로부터 83년 전인 1938년 27세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블루스의 제왕 로버트 존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1969년엔 영국의 전설적인 락밴드죠. 롤링스톤즈의 초대 리더 브라이언 존스. 또 1970년엔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가, 그리고 1971년엔 노래하는 시인 락밴드 도어스의 짐 모리슨까지 27세의 나이로 사망했고요. 다 27이야? 어머. 뿐만 아니라 1994년에 90년대를 풍미한 락밴드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까지 27세의 클럽 징크스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와, 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커트 코베인의 죽음은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커트 코베인의 죽음을 계기로 팬들 사이에서 27세 클럽 징크스는 지금까지도 피해야 할 징크스로 악명을 떨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 3명만 돼도 놀라운데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고 다들 너무 탑이에요. 영원한 27세로 남게 된 수많은 스타들. 팬들을 슬프게 하는 잔인한 징크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징크스는 과학인가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20년은 인류의 시간이 멈춘 최악의 해로 기록됐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의 근원지로 의심되는 중국의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요. 경자년에 코로나가 후베이 성을 덮쳐 전국에 퍼졌다. 180년 전 경자년은 서방 함선과 대포가 우리의 미몽을 깨뜨렸고 120년 전 경자년은 탈국 연합군의 쇠발굴이 황량한 자금성을 짓밟았다.
이게 그냥 인터넷 신문도 아니고 그죠? 반영 매체잖아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인데 저기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면 굉장히 어떻게 공신력을 갖고 있는 설이겠네요, 저거는. 중국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일명 경자년 징크스. 60년마다 돌아오는 경자년에 중국에 큰 환란이 닥친다는 징크스인데요. 그럼 중국인들에게 경자년 징크스가 얼마나 사이언스냐? 먼저 약 200년 전 1840년 경자년에 영국과의 아편 전쟁이 발발. 이 전쟁으로 청나라는 홍콩을 영국에게 넘기고 항구를 개방하는 등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며 이를 계기로 외세에 잠식돼 갔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한갑자 후인 1900년 경자년에는요. 서양의 종교와 외세를 배척하는 의화단 운동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사망하자 일본과 러시아 등 8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침략. 당시 연합군에 패배한 청나라는 외국의 군대를 주둔하게 하고 청나라에 약 6년치에 해당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내놓는 등 청나라 몰락의 길로 들어섰고요. 1840년, 1900년. 큰일이 있었네요. 왕조 자체가 이제 멸망한 거잖아요. 네. 그럼 다음 경자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경자년이 1960년인데 징크스를 피해갔으면 좋았겠지만 당시 마오쩌둥의 경제정책인 대약진 운동의 실패, 아이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규모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약 3천만 명 정도가 아사하는 등 경자년 징크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60년 후인 2020년 경자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창궐하며 또 한 번 경자년 징크스의 악몽이 재현됐는데요. 2020년 경자년 징크스는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된 거잖아요. 한국까지도. 중국 넘어서서 전 전 세계가. 세계가. 아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찜찜한 해겠네요, 경자년. 네. 오늘의 데스크 최정아님을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따르자니 조금 귀찮고 그리고 안 하자니 좀 꺼림칙한 것이 바로 이 징크스인 것 같아요. 비록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징크스 하나로 기쁨과 슬픔을 오가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중요하다! 네, 1위는